나이 60 넘으면 모임조차 고역이더라고요. 그나마 소주 몇 잔 걸쳐서 기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놈이 준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덕만입니다. 올해 66. 평생 지방에서 작은 철물점 하다가 은퇴하고 요즘은 서울 아들네 집에 한두 주씩 놀러 오는 게 전부입니다. 아내는 3년 전에 먼저 떠났고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가끔 아들 내외 얼굴 보러 오면 마음이 좀 풀립니다. 애 엄마가 일찍 들어올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 카드키 챙기세요. 아들이 아침에 그러더군요. 시험 기간이라 며느리가 일찍 들어올 거라는데 괜히 깜짝 놀래킬까 싶어 벨 대신 카드키를 썼습니다. 조용한 거실을 보니 아직 안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좀 쉬다 가면 되지. 가방을 내려놓고 나왔다 하며 거실로 들어서는데 이게 뭐지? 소파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잠든 그것은 우리 며느리더군요.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황해서 밖으로 나가려다가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생각은 어서 나가야 한다였어요. 하지만 내 눈은 잠깐만 더 보자였습니다. 그리고 망할 이상한 생각이 꾸물꾸물 올라오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깨우면 서로 창피할 테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며느리 은정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결혼 9년 차인데도 여전히 소녀 같은 얼굴이었어요. 아들놈이 복이 많지. 저도 문득 생각했죠. 내가 결혼할 땐 왜 이런 여자를 못 만났을까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 늘 스스로를 꾸짖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 그런 자책이 안 되더군요. 잠든 그녀의 모습은 예상보다 훨씬 자극적이었어요.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 바람이라도 스치면 부서질 듯한 몸매, 그리고 그에 어울리지 않게 도드라진 숨과 곡선까지 순간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러면 안 돼, 강덕만. 정신 차려. 하지만 몸은 이미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소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냥 얼굴만 가까이서 보려고 했는데 손이 제 맘대로 움직이더군요. 살짝, 정말 살짝만 거기에 손을 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미 손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몸을 뒤척였어요. 깜짝 놀라 손을 뗐죠. 하지만 그냥 잠결에 움직인 거였습니다. 작은 소리를 내며 은정이가 자세를 바꿨어요. 그 바람에 이불이 살짝 내려가고 그곳이 더 드러났습니다. 하얀 것이 몸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자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욕망이 이겼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정말 살짝만 만져보자. 어차피 아무도 모를 테니까. 이런 망월 생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며느리의 승가를 살짝, 정말 황홀했습니다. 그 다음엔 쓰다듬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위로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이거 미쳤군. 빨리 나가야 해. 그런데 그 순간 느닷없이 은정이의 눈이 떠졌어요. 아버님? 세상이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죽을 만큼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도망치지 못했어요. 그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죠. 은정아. 내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곧 상황을 이해한 듯 했어요. 잠결에 정신이 없었지만 제 손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미안하다. 내가 술을. 아니, 그게 핑계가 안 되지. 그냥 내가 미쳤나 봐. 뒤로 물러서려는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정이가 제 손목을 잡더군요. 아버님, 저도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 말은 마치 허락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혼란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흥분, 호기심, 아니면 그냥 제 착각일까요? 은정아, 이러면 안 돼. 넌 민석이 마누라고 난. 아버님, 저희 부부 사이가 요즘 안 좋아요. 민석이는 계속 늦게 들어오고, 저도 외로워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정이가 몸을 일으켜 앉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한 번만요, 아버님.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꿈을 꾸고 있나 싶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리 없잖아요. 하지만 은정이의 손길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얼굴을 감싸 쥐더니 가까이 다가왔어요. 진짜 괜찮은 거야? 미약한 저항을 해봤지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입맞춤했어요. 하지만 곧 깊어졌고 저는 모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를 끌어안았고 손은 다시 그녀의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은정이는 생각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제 셔츠 단추를 풀고 벨트를 느슨하게 했어요. 그녀의 손길에 온몸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침실로 가요, 아버님.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이게 꿈이든 현실이든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침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가 저를 침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던 며느리가 이렇게 과감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은정아, 넌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남은 것을 벗어던지고 제 앞에 서 있었거든요. 완벽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들놈이 이런 아내를 소홀히 한다니 정말 바보 같았어요. 이리 와요, 아버님. 침대에 누워 그녀는 품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피부가 맞닿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나이 차를 잊게 만드는 열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은정이의 몸에 입술을 맞추며 천천히 내려갔어요. 소리를 내며 반응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자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녀의 반응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열정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후 이런 감정은 잊고 살았거든요. 은정이는 제 어깨를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었어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리듬감 있게 움직이며 우리는 즐거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등을 핥히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요구에 맞춰 움직임을 빠르게 했어요.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본능만이 남았어요. 마지막에 도달할 때 은정이는 입을 막고 소리를 흘렸습니다. 저도 마지막 힘을 다해 깊게 밀어붙인 후 쓰러졌어요. 한동안 숨만 고르며 누워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서서히 돌아오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아들의 아내와. 아버님, 괜찮으세요? 은정이가 제 얼굴을 기대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은정아, 이건 정말 후회하지 마세요. 저도 원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약간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민석이한테는 절대로. 물론이죠.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녀가 제 입술에 가볍게 입 맞추고 일어났습니다. 옷을 주워 입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 현실감이 더해졌어요. 아버님, 샤워하실래요? 저 먼저 할게요. 은정이가 욕실로 향하는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후회는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생기가 좋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은정이는 이미 평소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김치찌개 어떠세요? 좀 있으면 지민이도 유치원에서 올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그녀가 놀라웠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색하고 불안했는데 그녀는 완벽하게 평소 모습이었어요. 그래, 좋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방금 전 일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저녁 무렵 민석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손녀 지민이도 친구, 엄마 차를 타고 왔고요.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시간이 시작됐어요. 아버지, 오늘 어땠어요? 피곤하시진 않으세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은정이는 식탁을 차리며 우리를 흘끗 보더군요. 괜찮다? 좀 쉬었어. 이 짧은 대답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아들은 영원히 모를 겁니다. 식사 중에도 은정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그녀는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단발성 실수였을까? 아니면 계속될까? 둘 다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심 두 번째 가능성을 바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이가 일찍 출근했습니다. 손녀 지민이는 아직 자고 있고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은정이가 다가왔어요. 어제 일은 말을 꺼내자마자 그녀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쉬지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지민이 유치원 다녀와서 저 혼자 있을 거예요. 아버님도 오실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럴게. 이렇게 우리의 위험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있는 낮 시간, 손녀가 유치원에 있을 때 우리는 몰래 만났어요.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서울 방문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석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다음 달에도 오세요. 지민이가 많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은정이는 접시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 숨겨진 의미를 저만 알 수 있었어요. 그래, 그럴게. 다음에 또 올게. 포장된 약속 속에 또 다른 약속이 숨어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은정이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있었어요. 민석이가 지민이를 데리고 마트에 간 사이예요. 또 오실 거죠? 은정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정아, 이건 알아요. 잘못된 거죠. 하지만 행복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행복했거든요. 오랜만에 느끼는 생기, 설렘, 그리고 욕망. 이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나도 행복해. 하지만 언젠가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는 작별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더 이상은 위험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전과 후로 나뉘었어요. 고향에 돌아와서도 은정이와 비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요. 우리의 메시지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숨겨진 의미가 있었죠. 아버님, 지민이가 그림 그렸어요. 다음에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오시면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 보고 싶구나. 다음 달에 갈게. 나도 너를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소통하며 한 달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이번엔 일부러 민석이가
퇴근하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은정이가 혼자 있을 때요.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버님. 나도 그랬어, 은정아. 거실 소파에서 우리는 긴 포옹을 나눴어요. 한 달 동안 쌓인 그리움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지민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라 더 이상은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조용히 은정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석이는 출장 중이라 집에 없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그녀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이런 비밀스러운 만남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감정적으로도 의지하게 됐어요. 은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가끔은 생각해요. 제가 아버님을 먼저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이 차이도 너무 크고 이미 우리 관계는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은정아, 그런 생각은 우리를 더 아프게 할 뿐이야. 알아요. 그래도 가끔은 꿈꾸고 싶어요. 이렇게 위험한 관계는 계속됐고 점점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손녀가 눈치채지 않도록 우리만의 비밀을 지키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 민석이가 갑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부엌에서 너무 가까이 있었고 민석이가 그 모습을 봤어요. 다행히 그냥 평범한 대화로 보였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은정이랑 많이 친해지셨네요. 저녁 식사 중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 뭐, 며느리가 잘해주니까. 좋은 일이죠. 은정이가 아버지 좋아하는 거 알아요. 이 무심한 말에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렸는지 모릅니다. 은정이는 태연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어요. 그녀의 연기력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아들을 배신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정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해야 할 것 같아. 부엌에서 둘만 있을 때였어요.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민석이가 의심할지도 몰라. 게다가, 이건 옳지 않아. 은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말로는요.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았어요. 집 안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향기를 맡을 때마다 모든 것이 유혹이었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민석이와 지민이가 나간 사이에 은정이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주세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품에 안았고 우리는 긴 포옹을 나눴어요. 결국 또다시 선을 넘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아버님. 이제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은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혹시 영원히 못 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은정이와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저 기념일이나 안부 정도만 주고받는 정상적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은정이가 임신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지 3달 즈음의 소식이었어요. 그래? 축하한다, 아들아.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진정했어요. 시기상 민석이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야만 했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다음 주에 한번 내려갈게요. 은정이도 아버지 보고 싶대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임신이라니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팠어요. 축하해야 할 일인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이와 은정이가 고향집을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는데 은정이의 얼굴이 어쩐지 창백해 보였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빨리 눈을 피했어요.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민석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민이는 할아버지 하며 제 품으로 뛰어들었고요. 그래, 다들 와줘서 고맙다. 은정이는 조용히 뒤에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얌전했습니다. 임신 초기라 몸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저를 대면하는 게 불편한 건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석이가 신나게 얘기했어요. 다음 달에 성별 검사 받을 거예요. 아버지는 손자 원하세요? 손녀 원하세요? 둘 다 좋지.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은정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만 조금 먹고 화장실에 자주 다녀왔어요. 입덧인가 싶었죠.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후였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는데 그곳에 은정이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은정아, 잠이 안 오나? 네, 아버님, 할 말이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들꽃야담입니다. 오늘은 귀신을 물리친 새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 한양에 최대감이란 사람이 살았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부유하게 살았지만 조상 대대로 남자들의 수명이 짧아 일찍 비운을 맞는 가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단명의 집안이라고 불렀다. 최씨 가문의 남자들은 보통 30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으며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고래등 같은 기와 집에 소복을 입은 여인만도 67명이 함께 살았다. 아주 오래전 최씨 가문의 조상인 최선비는 개국 공신으로 큰 공을 세워 왕으로부터 막대한 재물과 토지를 하사받았다. 하지만 최선비는 그 재산과 권력을 이용해 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재물을 착취하였다. 그의 악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 마을에서는 최선비에 대한 원망이 자자하였는데 어느 날 노승이 지나가다 최선비 집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달라고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집 하인이 이 댁은 시주 같은 거 안 하니 스님 그만 가시지요. 라며 스님에게 가라고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부처님께 시주하면 조상 대대로 큰 복을 받고 살 것입니다. 대감마님께 여쭈어 부처님께 공양드리기를 말씀드려 보시지요. 이에 하인은 안채로 들어가 스님의 말을 대감께 전하자 대감이 비웃듯 말하였다. 내 공으로 이제껏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늘 어찌 부처님에게 은공을 받는단 말이냐.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가시라 전해드려라. 하인이 나와 스님께 그대로 전하자 이 집의 후손들은 반드시 악행에 대한 대가로 남자의 명이 짧을 것이며 가문의 덕을 베푸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저주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후 공교롭게도 최대감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고 그 후손들 역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저주는 스님의 말대로 대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소문이 돌자 웬만한 양반가에서는 최씨 가문의 집에 딸을 시집 보내기를 꺼렸다. 그러다 보니
몰락한 양반 여식이나 가난하여 생계가 어려운 집안에서만 최 씨 가문과 혼례를 맺게 되었다. 남자들이 단명하자 최대감의 여인들은 조상님을 모시는 정성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집안의 제사나 조상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중요한 의식으로 여기고 조상들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에 더욱 정성을 다하였다. 해마다 봄, 가을로 조상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한 달에 두세 번 이상은 기본으로 조상께 제사를 지냈다. 아주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다 보니 재물까지 얹어 쌓아놓는 바람에 점차 수입은 줄고 씀씀이는 커지게 되어 가세는 점점 기울 수밖에 없었다. 한번 차려지는 제사상은 온 가족과 친지, 하인들까지 며칠을 먹을 만큼 음식을 하였다. 각종 비단옷까지 지어서 제사에 올리니 웬만한 재력가가 아니면 몇 년을 버티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나마 몇 년에 한 번씩 예쁜 청상과부는 보쌈을 당하여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니 그렇게라도 입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 집에 청상과부가 많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른 지방의 미색을 밝히는 호라비 양반이 과부를 보쌈해 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한편 최대감의 증손자가 혼례를 치러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최대감 집에 시집 가면 과부가 된다는 소문으로 웬만한 가문의 여자를 며느리로 얻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증조 할머니와 할머니, 어머니가 걱정하며 여기저기 혼사를 넣었지만 모두 거절을 당하자 장성해가는 증손주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터라 둘러 앉아 증손자 장가보낼 걱정만 하고 있었다. 증손자 최미는 외모뿐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과 지혜, 그리고 강인한 정신을 겸비한 진정한 군자였다. 어느 날 최미는 글 공부를 마치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민도령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울어져 가는 가문을 일으켜야 하는 부담과 아내를 맞이하여 후손을 번창시켜야 하는 부담감까지 장손으로서의 책임감이 막중했지만 혼사도 그렇고 당장 벼슬길에 출사도 어려운 상황이라 민도령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옆 동네 개울가에 이르게 되었다. 정신을 차리고 개울가를 둘러보는데 한 아가씨가 돌다리를 건너다 발목을 삐끗하며 꽃신을 개울물에 빠뜨려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다. 민도령은 얼른 개울물에 들어가 그 여인의 꽃신을 건져주었다.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신을 잃어버릴 뻔했네요. 도련님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은혜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도령은 고개를 들어 아연을 보며 웃었다. 아연은 수려한 민도령의 모습에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다. 젖은 꽃신과 남학신을 말리기 위해 풀밭에 앉아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둘은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사랑이 깊어질수록 민도령은 걱정이었다. 최대감 집안의 소문대로 아연이 일찍 과부가 될까봐 선뜻 혼인하자고 말하지 못했다. 아연은 그런 민도령의 마음을 읽고 먼저 혼인 이야기를 꺼냈다. 도련님, 저 도련님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낭자와 혼례를 치르고 싶지만 집안 내력 때문에 낭자가 불행해질까봐 선뜻 혼인하자는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소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걱정 마시어요. 그날 밤 둘은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민도령과 아연 낭자는 부부가 되었다. 최대감 집에서는 경사가 났지만 아연 낭자의 집에서는 울음바다가 되었다. 온 가족은 슬퍼하며 아연 낭자를 시집 보냈다. 아연 낭자가 시집 온 지 사흘이 되자 시어머니는 집안의 큰 살림을 아연 낭자에게 맡겼다. 아가야, 이제 너도 최씨 집안의 여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집안을 꾸려 나가거라. 어머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큰 집안을 꾸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옆에서 더 배워 나가겠습니다. 아니다. 모르는 것은 돌석 어멈과 상의해서 함께 하거라. 돌석 어멈이
나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해보았으니 세세한 것은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이제부터 내가 맡아서 하거라. 이렇게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큰 집안의 일을 떠맡은 아연은 생각이 많아졌다. 대대로 과부가 되는 시댁의 내력을 극복하고 기울어져가는 집안을 일으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서방님인 민도령의 출사까지 책임지려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연 아씨는 무슨 방도가 없을까 고민하며 밤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늙은 종들의 방을 지나갈 때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려 잠시 그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세아 씨가 이 큰 살림을 어떻게 잘해나갈지 모르겠네. 에고, 잘은 그만두고 정상과부나 안 되었으면 좋겠구먼. 우리 잘생긴 서방님 어서 빨리 후사나 봐야 할 텐데. 걱정이구만. 내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 댁의 종으로 살았다지 뭔가. 그때는 땅이며 온갖 재물이며 둘째라면 서러울 만큼 많았다는데 하루는 스님이 문 앞에서 시주를 해달라고 할 때 대감께서 문전박대를 하여 스님이 돌아가면서 그러시더래. 복을 짓지 않으면 이 집 남자들은 단명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사라졌다는 거야. 아,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감마님이 영문도 모르게 시름시름 앓더니 돌아가시고 그 뒤로 이 댁의 서방님들은 30을 넘기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 사실을 주인마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에 와서 우리 같은 종놈이 무슨 방법으로 무슨 말을 하랴마는 복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복을 짓는단 말인가. 가세가 더 기울어지면 언제 우리도 이 댁에서 나가야 할지 모르니. 어여 잠이나 자세. 내일 일찍 일어나 일을 해야 하니. 이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아연 아씨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지을지를 생각했다. 우선 민도령님의 장원급제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 서방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집안의 곳간 열쇠를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고 고심 끝에 이 집안을 일으켜 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서방님의 출사가 급선무이니 서방님은 글 공부를 위해 암자로 떠나십시오. 3년 열심히 하셔서 과거 시험을 치러보심이 어떠신지요? 실속. 내 부인과 떨어지기 실속. 내 여기서 열심히 할 터이니 암자로 가란 말은 하지 마시오. 나약한 말씀 하지 마시고 오로지 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박서방과 함께 내일 암자로 떠나십시오. 내 박서방에게 떠날 차비를 일러두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민도령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암자를 향했다. 다음 날 돌석 어멈이 아씨에게 말했다. 아씨, 아무개 날에 귀신에게 굿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건 어떤 귀신이란 말이냐? 무슨 일로 굿을 드리느냐? 이 귀신을 모시는 일은 선대부터 해왔습니다. 해마다 봄가을에 2차례 재물을 마련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성을 드리면 집안이 평안하고 그러지 않으면 재앙이 연이어 일어나니 그만둘 수가 없답니다.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돌석 어멈은 아씨가 새로 들어와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여 일일이 설명하면서 셈을 더 많이 늘려 대답했다. 올해는 더욱 후하게 대접할 것이니 온갖 재물을 다른 때보다 2배 이상 마련하거라. 돌석 어멈의 2배 되는 셈대로 돈을 내어주니 돌석 어멈은 뛸 듯이 기뻐하며 물러갔다. 늙은 시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매우 근심하며 탄식했다. 우리 집안이 전부터 귀신에게 치성드리느라 가세가 점점 기울었는데 양반의 자제로 글 공부를 해서 지혜롭게 아껴가면서 살림을 꾸려 나갈 것 같아 맡겼거늘 아껴 쓰기는커녕 2배나 늘려 제사를 준비하다니 이토록 세상 물정이 어두우니 우리 집안 망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삿날이 되어 깨끗이 주변 청소를 하며 음식을 차려놓고 비단옷, 다양한 의복도 넉넉하게 준비했다. 아연 아씨는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직접 한글로 제문을 지었다. 사람과 귀신은 뒤섞여 살 수 없습니다. 소인이 시댁에 들어온 이상 관례를 모두 바꾸려 합니다. 이번에 성대하게 바치는 마지막 제사를 올려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쓴 제문을 다른 사람을 시켜 읽게 하려 하니 모두 두려워하며 감히 읽지 못했다. 할 수 없이 아연 아씨가 몸소 향을 사르고 꿇어앉아 제문을 다 읽었다. 그리고 제사 드리고 굿을 한 판 치른 다음 앞뒤로 잔뜩 쌓여있던 옷과 비단 등을 모조리 꺼내 마당 한가운데 쌓고는 계집종들에게 말했다. 이 물건들을 모두 태우면 귀한 물건을 마구 버리는 셈이니 그럴 수는 없다. 오래되지 않아 입을 만한 옷을 나부터 먼저 입겠으며 나머지는 너희도 모두 챙기도록 하게. 그런데 제물로 바쳤던 옷과 비단을 가지려고 하는 하인이 없었다. 너무 오래되어 썩은 것들만 태워버리려고 불을 가져오라 하니 모두 두려워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명을 듣지 않았다. 부득이 아연 아씨가 스스로 불을 가져왔다. 늙은 시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급히 맨발로 뛰어나와 아연 아씨에게 호통을 쳤다. 내 보자 하니 너희 무모하고 방자함을 참을 수가 없구나. 어찌가 시집온 사람이 이 집안의 내력을 무시하고 함부로 제사를 없애려 하다니. 내가 정말 이 집안을 망칠 셈이냐? 시할머님의 벼락 같은 호통에 하인들은 벌벌 떨고 있었지만 아연 아씨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시할머니에게 또박또박 자신의 의지를 내비쳤다. 설사 재앙이 내린다 해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시댁을 위해 이 폐단만은 영원히 없애버리겠습니다. 내가 기필코 이 집안을 망치러 들어왔구나. 시할머니는 대노하여 부들부들 떨면서 아연 아씨를 노려보았다. 할머님, 그동안 가세가 기울게 제사를 지내고 정성을 다 들였는데도 집안 사정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남자들은 단명을 면치 못하니 이대로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집안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시면 제가 꼭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끝내 시할머니는 혼절하게 되었고 놀란 가족들은 물론 노비들도 줄지어 달려와 한사코 말렸지만 아연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집안의 미망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연의 말을 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여 말리는 신용만 할 뿐 묵인하며 노할머니의 심기만 살폈다. 마침내 오래된 물건들을 모두 태우고 남은 재는 깨끗이 치워 울타리 밑에 묻었다. 그렇게 하여 남게 된 쓸만한 옷과 비단만도 수십 벌의 새 옷으로 만들 수 있는 재물이었다. 종들도 꺼리는 재물이라 아연은 그 비단 옷으로 어린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다시 만들기로 했다. 집에는 옷을 만들 수 있는 과부들이 여럿 있으니 어른 옷은 다시 재단하여 아이들 옷으로 만들고 비단 역시도 크기가 다양하게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집에 있는 모든 여자는 아연 아씨 말대로 수선하여 바느질하기에 바빴다. 그렇게 한 달간에 걸쳐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수십 벌의 옷이 만들어졌고 아연 아씨는 하인에게 그 옷들을 마차에 싣고 자기를 따라오라 명하였다. 아연 아씨가 간 곳은 다름 아닌 사또가 있는 관가였다. 사또, 저희가 조상 대대로 조상님께 지었던 복을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으려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재물로 이번 단오에 입을 옷을 만들어 왔사오니 가난하고 헐벗은 어린아이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기를 간청하려 이렇게 가지고 왔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또는 감동하여 어허, 참 갸륵하구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세상에 조상에게 제를 지내는 형식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는 갸륵한 일을 몸소 실천하다니. 내 그대에게 보상으로 쌀10 가마니를 내리겠노라. 감사하옵니다. 사또의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그러면 사또께서 내려주시는 쌀로 술과 떡을 만들어 단오날에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겠습니다. 이 일이 온 마을에 알려지자 그동안 과부집이라고 적대시했던 마을 사람들은 아연 아씨의 호의를 받아 밭질이며 논일이며 서로 집안의 각종 대소사들을 도왔으며 농사일로 바쁜 농민들을 위해 해진 옷이나 옷감을 받아와 집에 있는 미망인들에게 부탁하여 말끔히 수선하거나 예쁘게 옷을 만들어주고 또한 여자라는 이유로 글 공부를 못하게 하거나 가난하여 서당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밤이면
호롱불을 켜고 그를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이런 아연 아씨의 선행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아연 아씨를 우러러보고 입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입구부터 큰 행렬이 이루어졌다. 월계관을 쓴 말을 탄 선비의 행렬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연 아씨의 서방님 민도령이 3년 만에 장원급제하여 돌아오는 모습이었다. 집안은 또 한 번 경사가 났고 최대감 집은 온 마을 사람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민도령은 출사하여 집안을 다시 일으켰으며 그 후로 집안이 편안해지고 재앙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다. 아연 아씨는 아들, 딸 많이 낳고 민도령이 70이 넘도록 장수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변화는 때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결단력은 단순히 물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행해 나아가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들꽃야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름을 사칭하여 양반 행세를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했던 농사꾼 박서방이 어떻게 어사 박문수의 작은아버지가 되었는지 그 기막힌 횡재의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박서방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으며 소박한 삶을 살았지요. 박서방은 언변이 뛰어나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만큼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박서방은 젊은 시절부터 일을 열심히 하며 불필요한 곳에 돈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모은 덕분에 제법 풍족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늘 절약하며 살았답니다. 그가 돈을 모으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지요. 그는 하루에 2끼 보리죽만 먹으며 돈을 절약했습니다. 보리죽은 영양가도 높고 비용도 적게 들어 그의 절약 철칙에 완벽히 부합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부인은 박서방을 위해 특별히 쌀밥을 지어 밥상을 차려왔어요. 박서방은 쌀밥으로 지어내온 밥상을 보고 아니, 부인 웬 쌀밥이요? 잊으셨어요? 오늘이 당신 생일이어서 모처럼 쌀밥을 내왔지요. 박서방은 쌀밥으로 지은 상을 엎어버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분명히 내가 목표한 돈을 모을 때까지 하루에 2끼 보리죽만 먹자고 했소? 안 했소? 화들짝 놀란 부인은 방바닥에 쏟아진 쌀밥을 주워 그릇에 담아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부럽지 않은 땅을 가졌고 1년이면 수백 짝씩 쌀을 거두어드리는데 언제까지 보리죽만 먹으며 쌀밥 한번 먹어보지도 못하고 산단 말입니까? 아내는 그동안 참았던 억눌림을 쏟아내었지요. 그러자 박서방은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여보, 돈이 돈을 벌어오는 법이오. 우린 아직 갈 길이 멀었소. 1년에 수백 섬의 쌀로 논 몇 마지기 사면 끝이오. 그렇게 조금씩 땅을 사들이다 보면 수확량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럴수록 땅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오. 배불리 먹고 쓰고 하면 절대로 큰 돈을 모을 수가 없소. 가만히 앉아서도 돈이 돈을 벌어줄 때까지 재산을 불려야 하오. 그러니 앞으로도 명심하고 절대로 헛되이 돈을 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얼른 가서 보리죽으로 아침상을 내오시오. 이렇듯 박서방의 절약 정신은 철두철미하게 이어갔고 몇 년 후 그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답니다. 그렇게 재산이 불어나자 조금씩 자신과 가족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가 쌀밥을 먹고 옷도 비단 옷으로 입을 만큼 재산이 불어났으니 그리 알고 하인도 한두 명 들이시고 집도 큰 집으로 이사를 갈 것이오. 박서방 아내는 깜짝 놀랐지요.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답니다. 아야!
아니, 이게 생시입니까? 어찌하여 마음이 바뀌신 것입니까? 이제 내가 목표한 재산을 모았으니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해야지요. 당신 꿈이 무엇인데 이 많은 재산이 필요했단 말입니까? 내 죽기 전에 하루라도 양반으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요. 하지만 돈이 있다고 양반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분이나 벼슬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데 어찌 양반이 된단 말이에요? 나도 알고 있소. 그러니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은 우연히 이 고을 관아의 이방이라는 관리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그 노모가 병약한 상태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의 머리에 뭔가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방 관리의 노모를 잘 돌봐드리면서 이방 관리와 친해지면 무슨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박서방은 매일 이방의 집을 찾아가 그 노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몸에 좋은 약을 먹게 했지요. 그는 직접 사온 신선한 고기와 약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노모께 드렸답니다. 이방 날이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건강을 챙기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이방의 노모는 눈에 띄게 건강해졌습니다. 이방은 박서방이 자신을 대신해 노모를 챙겨준 것에 크게 감사했지요. 이에 박서방은 이방에게 쌀도 가져다 주고 필요한 돈도 아끼지 않고 지원하며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친밀해졌답니다. 어느 날 이방은 박서방에게 감사를 표하는 의미로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방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올리고 두 사람은 함께 술잔을 기울였지요. 술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대화도 많아졌고 두 사람은 호영호재하면서 형님 아우님이라는 호칭을 쓸 정도로 가까워졌답니다. 술잔이 몇 번이나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던 중 박서방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우님, 언제까지 홀로 살 작정이요? 아우님도 이제 참한 여인을 얻어 재혼해야지요. 재혼은 무슨 재혼입니까? 이방 녹봉으로 홀어머니 모시고 겨우 목에 풀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시집을 오겠어요? 아우님이 재혼만 한다면 내 눈 면마지기 떼어주리다. 먹고 살 걱정 없도록 말이지요. 아이고, 형님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요. 그런데 형님은 그렇게 지독하게 재산을 불렸는데 저에게 땅까지 떼어주신다고 하니 혹시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도 있으십니까요? 꼭 자네한테 바라는 건 아니고 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인고 하니? 박서방이 말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자 이방은 진지한 표정을 보고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지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무슨 소원인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요? 박서방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내 말이 좀 우스울지 모르지만 내 살면서 단 하루라도 양반 행세를 해봤으면 더는 소원이 없겠는데 이게 달리 방도가 없단 말이지. 이방은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결심한 듯 말했어요. 형님,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시는구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꼭 형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원님에게라도 가서 다리라도 놓겠소. 박서방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방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이방은 진지한 표정으로 박서방을 다시 찾아왔어요. 형님, 소원을 이룰 방도를 생각해 보았소. 지금 형님께 필요한 건 준비된 금전과 물품이요. 형님께서 준비를 도와주시면 내가 형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보겠소. 박서방은 그 말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준비라니? 이방은 웃으며 말했지요. 형님께서 필요한 돈 보따리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는 나를 믿으시지요. 내가 형님을 위해 힘껏 뛰어보겠소. 내 힘으로 못해주면 원님에게 부탁해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리다. 그는 박서방을 형제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의 소원을 어떻게든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박서방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방을 믿고 돈이 든 보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며칠 후 이방은 박서방에게 받은 돈 보따리를 들고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방은 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공손히 말하였습니다. 사또, 제가 친형제나 다름없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형님께서 고을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쓰시라고 작은 돈이나마 준비해 보내주셨습니다. 형님의 선한 뜻을 대신 전하러 온 것입니다. 원님은 이방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그 형님이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군. 그런데 어찌하여 직접 오시지 않고 자네를 보내셨는가? 이방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께서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오셨고 이웃을 돕는 일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으시답니다. 하루라도 양반으로 살아보는 것이 형님의 평생 소원이라고 하였지요. 사또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원님은 이방의 간청을 듣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이방의 충직함과 성실함을 알고 있던 원님은 형님으로 모신다는 박서방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네 형님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지. 고을에서 하루라도 양반 행세를 하실 수 있도록 좌수로 임명하는 증서를 내려드리겠네. 원님은 직접 좌수로 임명하는 증서를 준비하여 박서방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좌수 증서를 받아든 박서방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지요. 감사합니다. 사또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우님,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 평생 소원인 꿈을 이루었네. 박서방은 이방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였습니다. 이방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형님 일이라면 무엇이든 힘껏 돕겠습니다. 고맙소. 아우가 있어. 내 든든어이. 그렇게 두 사람의 우애는 친형제 못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박서방은 좌수로 임명된 증서를 소중히 간직하며 하루에 몇 번씩 꺼내보며 좋아했답니다. 그는 드디어 평생의 소원이었던 양반 노릇을 해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서방이 좌수 임명을 받기는 했지만 증서는 그저 증서일 뿐이었습니다. 평민 신분으로서 그 고을에서 실제로 좌수 역할을 할 수는 없었지요. 고을의 유지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고민 끝에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가야 내 꿈을 제대로 이룰 수 있겠어. 그리하여 박서방은 연고가 전혀 없는 충남 땅으로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박서방은 오랜 시간 절약해 모은 재산을 들여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양반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지역의 양반들을 초대해 함께 술을 나누며 어울렸지요. 술자리가 무르익으면 양반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문과 출신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박서방도 그 자리에 빠질 수 없었지요. 그는 큰 목소리로 허풍을 떨며 양반임을 강조하였지요. 자신이 보령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술자리에 있던 한 양반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 선영은 어디십니까? 박서방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보령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양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개 가문에는 학문에 뛰어나거나 이름을 날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박서방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지요. 우리 집안이 다들 문장에 능하고 인재가 많습니다. 그러자 다른 양반이 한술 더 떠 물었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형님이 가장 가까운 이는 누구십니까? 박서방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대답하였습니다. 문수지요. 박문수 어사 말입니다. 박문수 어사가 제 조카입니다. 양반들은 박서방의 말을 듣고 눈길을 교환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서방의 허풍을 반신반의하는 이도 있었지만 대놓고 의심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박문수 어사께서 조카분이라니 대단하십니다. 박서방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더욱 거들먹거리며 양반 행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양반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느꼈고 그 자리는 평생 꿈꾸던 순간과 다름없었답니다. 이렇듯 박서방의 집에는 늘 이런 손님들로 북적였고 박서방은 양반 행세를 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루는 박문수가 민생을 살피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추수한 곡식을 쌓아두고 잠시 쉬며 술 한 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앞을 지나가려 하자 한 농부가 목청을 높여 불렀습니다. 곧 지나가시는 선비 양반, 바쁘지 않으면 이리와 목이라도 죽이고 가시지요. 박문수는 목이 컬컬하던 차에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농부들 옆에 걸터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잔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농부들은 넉넉한 웃음으로 박문수에게 술잔을 건넸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박문수는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구경도 하고 민심도 살피는 중이지요. 다른 농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기 보이는 저 기와집에 들러보는 것이 어떻겠소? 거긴 손님 대접이 으뜸이라 들었소. 박문수는 농부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큰 기와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누구네 집입니까? 박문수가 물었어요. 농부는 술 한 모금을 들이켜며 대답했습니다. 그 집이 말이오. 바로 박문수 어사의 작은 아버지 댁이라 하더이다.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갸우뚱했습니다. 작은 아버지라니. 내가 알기로 우리 가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혹시 자신의 이름을 사칭하여 나쁜 짓을 벌이는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지요. 박문수는 농부들이 알려준 그 집으로 향했어요. 기와집 앞에 도착한 박문수는 커다란 대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문 안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술잔을 주고받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왔어요. 박문수는 대문을 밀고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잔칫집처럼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술을 마시며 흥겨워하고 있었지요. 박문수는 한 손님을 흘낏 바라보며 말을 꺼냈어요. 여보시오. 여기 음식과 술을 베푼다고 하여 왔는데 저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겠소? 박문수의 말에 손님들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여기서는 누구든지 대접받을 수 있다오. 어서 앉으시오. 박문수는 마당 한쪽에 자리를 잡고 식사와 술을 대접받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 집의 주인이라는 박서방은 손님들에게 호탕한 웃음과 허풍을 섞어가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박문수는 주인에게 며칠 묵어가도 되겠냐고 묻자 얼마든지 묵어가도 된다고 하인에게 손님방을 내드리라고 말하였지요. 그리하여 박문수는 그 집에 머물며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박서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지요. 박문수는 박서방이 자신의 이름을 사칭하며 양반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의 행동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하였답니다. 박문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자가 단순히 허풍을 떠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음모가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그렇게 박문수는 그의 집에서 지내며 기회를 엿보며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사람이니 뭔가 검은 속셈이 있을 거로 생각했던 박문수는 며칠 동안 박서방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바로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박서방은 그저 자신의 집을 찾는 손님이라면 양반이든 아니든 크게 반기고 술과 음식을 내놓는데 열심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서방은 박문수가 묵고 있는 사랑채로 떡과 술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박문수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오늘은 내가 특별히 준비한 떡과 술이 있으니 함께 즐깁시다. 박문수는 속으로 과연 내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고는 의심을 감추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가고 오서방은 점점 흥이 오른 듯 말했습니다. 참, 선비님, 내가 요즘 양반들 모시고 사는 재미로 삽니다만 사실 내 조카도 대단한 양반이라네. 박문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오, 그렇소. 그럼 조카라는 양반은 누구요? 박서방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박문수 어사 아니겠소? 내 조카 녀석 얼굴 못 본 지도 꽤 되었지. 어릴 적부터 참 똑똑했는데 내가 키워준 덕에 그렇게 출세했지.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어이가 없어 피식 웃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사 박문수와는 얼마나 친분이 깊으시오? 박서방은 술기운이 오른 김에 거짓말을 더 크게 불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녀석 작은아버지라니까. 예전에 내가 문수 녀석을 데리고 한양 장터를 돌아다닌 적도 있다오. 이런 내가 이곳에 내려와 있으니 여기 양반들이 나를 얼마나 높이 사겠소? 박문수는 이제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마패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내가 바로 어사 박문수요. 당신은 대체 누구길래 내 삼촌이라 사칭하고 다니시오? 박문수가 마패를 꺼내 보이자 박서방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떡을 들던 손은 바들바들 떨렸고 술잔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그대로 자리에 꿇어 엎드리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박문수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박서방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나서 판단하겠소. 거짓 없이 소상히 말하시오. 대체 어찌하여 나의 삼촌이라 사칭했단 말이오? 박서방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농부로 평생의 수건이 양반으로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억척같이 돈을 모았지요. 그리하여 이곳에 와서 큰 기와집을 짓고 양반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그저 양반들 앞에서 좀 더 잘 보이고 싶다 보니 어사님 성함을 언급하며 허풍을 떨고 말았습니다. 결코 다른 불순한 의도는 없었사옵니다. 단지 단 하루라도 양반으로 사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문수는 잠시 말을 잇지 않고 박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연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나의 삼촌이라 사칭한 덕에 얻은 이득이 무엇이오? 혹여 사기를 쳤거나 누군가를 해친 일은 없었소? 박서방은 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베풀고 양반들과 어울리며 양반 흉내를 내며 살았을 뿐입니다. 제발 어사님 저를 용서해 주시오. 앞으로는 절대 허풍을 떨지 않겠사옵니다. 박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지만 나쁜 의도는 없어 보이니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그렇게 박서방은 계속 엎드려 빌며 자신의 어리석은 소망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거듭 설명하였습니다. 박문수는 박서방의 진심을 확인한 뒤 그에게 내릴 처벌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서방은 눈물범벅 얼굴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런 박서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가 이곳에서 한 행동이라고는 사람들에게 밥과 술을 나눠주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박어사도 며칠 동안 푸짐한 대접을 받으며 머물렀으니 말이지요. 박문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박서방, 내가 당신의 죄를 이번에는 용서하겠소. 대신 조건이 있소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객들에게 늘 밥과 술을 아낌없이 대접하시오. 그리고 박문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 마음이 변해 내 이름을 사사로운 이익에 이용하거나 다른 이를 속인다면 그 죄는 곱절로 묻겠습니다. 알겠소? 박서방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어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약 당신이 내 숙부 행세를 대충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통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손에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오. 내일 오후에 이 고을 관하로 잠깐 들르도록 하시오. 그때까지 모든 것을 명심하시오.
박서방은 박문수의 말에 놀라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리며 답했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내일 꼭 관하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박문수는 아침 일찍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와 달리 박서방은 오후에 관하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박문수가 자신을 용서해 준다고는 했지만 관하로 들어가는 길은 두근반 세근반 마음이 떨리기 그지없었습니다. 관하에 도착한 박서방은 문지기를 지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관하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사또와 이야기를 나누던 박문수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작은아버지 오셨습니까? 박서방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문수는 태연히 박서방을 맞이하며 큰 소리로 주변에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이분이 내 숙부요. 사또 앞으로는 우리 숙부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관아의 관리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사 박문수의 작은아버지라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구먼. 그러게 정말 대단한 집안이었구먼. 그래. 그날 이후 이 일은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서방을 더욱 존경하며 그를 마을의 중요한 인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뒤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충청도를 떠났습니다. 박서방은 큰 위기를 넘긴 것이었지만 박문수의 엄중한 경고를 마음 깊이 새기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갔지요. 지방의 일을 마치고 박문수가 한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각종 선물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곡식 자루며 비단이며 심지어 희귀한 약재까지 보낸 이의 정성이 넘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를 본 박문수의 동생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형을 향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대체 나란 일을 본다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것이요? 이런 뇌물이 집으로 끝도 없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겠다는 말이오? 박문수는 의아한 얼굴로 선물 더미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나는 이런 선물을 받을 이유가 없네. 어디서 온 것인지 알아봐야겠구먼. 박문수는 발송지를 확인하니 충청도의 박서방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고 동생에게 박서방과 있었던 일을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박문수의 동생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평민 놈이 돈으로 양반 행세를 하는 것도 모자라 감히 형님 숙부를 사칭했다고요? 형님은 그런 자를 그냥 놔뒀단 말입니까? 내가 당장 내려가 그놈을 잡아 물고를 내고 오겠습니다. 박문수는 웃으며 동생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우야, 가지 말아라. 내가 거기 가봤자 고생만 더할 터이니 그냥 두게나. 그러나 다혈질인 동생은 형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결국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에 올라타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박문수의 동생은 박서방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성난 얼굴은 10마리 소도 막지 못할 기세였습니다. 하인들이 그를 안내해 박서방에게 데려갔습니다. 마침 박서방은 그 고을 양반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흥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문수의 동생은 대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오. 이 집 주인 박서방은 사칭꾼이오. 이놈은 박문수 어사의 숙부가 아니며 양반 행세를 하는 평민이요. 박서방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곧 박문수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내 숙부 행세를 대충 하다가 들통나면 당신은 내 손에 죽을 것이요. 박서방은 속으로 이를 악물고 어쩌면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된 양반 행세를 할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는 냉정을 찾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놈이 또 저 지랄을 하는군. 여봐라. 저놈을 당장 광에 가두어라. 박서방은 크게 소리쳤고 하인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박문수의 동생을 광으로 끌고 갔습니다. 박서방은 놀란 손님들에게 태연한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문수는 어릴 때부터 영특하여 일찍 과거에 급제했소. 그러나 저놈은 우리 집안의 골칫덩어리요. 걸핏하면 문중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뜯어내고
그 돈으로 투전판이나 기생집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놈이라오. 손님들은 박서방의 말을 듣고 모두 혀를 차며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광으로 끌려가는 박문수의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다 그런 인물이 같은 집 안에서 나왔단 말인가. 참 딱한 일이군.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박문수의 동생에게 등을 돌렸고 박서방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더욱 태연한 태도로 손님들에게 술잔을 권하며 분위기를 돌려놓으려 애썼습니다. 박서방은 광에 갇힌 박문수의 동생에게 물 한 잔만 주며 이틀 동안 굶겼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박서방은 광 앞에서 일부러 고기를 구워 연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에 박문수의 동생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박서방은 광문을 열고 팔짱을 끼며 박문수의 동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신이 좀 드느냐? 예, 정신 났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작은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박서방은 박문수의 동생을 방으로 들여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고 그를 말에 태워 한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박문수의 동생은 한양으로 돌아와 형님에게 이 모든 일을 고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형님, 그놈이 참 대단하긴 하더이다. 그놈한테 당했으니 이제 2번 다시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요. 박문수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우야, 내 뭐라 했느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거늘 어리석음에도 진심이 담기면 그 또한 한 사람의 삶이지 않겠느냐. 그 후로도 박서방은 박문수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평생토록 손님들을 잘 대접했답니다. 그는 양반 행세는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내 손님 대접은 진심이었다. 라고 늘 자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후로도 박서방의 이야기는 충청도 일대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거짓말도 진심이 되면 박문수 숙부보다 낫다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들꽃야담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밀려옵니다. 누가 화장실 불 안 껐어? 라고 말이죠. 우리 장인어른은 구두쇠 중에 구두쇠입니다. 스크루지 영감이 왔다가 울고 갈 정도입니다. 가족들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하니까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저를 보며 박서방 자네가 불 안 껐어? 라고 묻고는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째려봅니다. 그런 장인어른의 말에 제가 장인어른 저는 아닐걸요? 저는 이미 훈련되어 있잖아요. 아마도 저는 아닐 거예요. 저는 머리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걸요? 라고 능청스럽게 말을 했고 그런 제 말을 듣던 장인어른은 그렇지, 박서방은 아닐 거고 그럼 도대체 누구야? 라고 다시 호통을 쳤고 김서방 자네인가? 라고 장인어른이 묻습니다. 그 말에 동서가 잔뜩 긴장을 했는데요. 그게 아마도 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머리를 긁적긁적입니다. 그런 동서를 보며 장인어른이 자네는 다시 경고일세? 알겠나? 라고 소리를 질렀고 동서는 그런 장인어른의 기세에 기가 눌렸던지 그저 네,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떠한 낭비도 허락하지 않는 분이죠. 저야 뭐 적응이 되었다지만 동서가 아직 적응이 안 된 모양입니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네요. 저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을 조금 남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척들이 그 돈을 다 빼돌렸고요. 그때 당시 저는 어렸기 때문에 딱히 뭘 할 수가 없었는데요. 다만 머릿속에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네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병원 장례식장에서 친가 가족들과 외가 가족들이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던 장면이었어요. 우리 아들 보험금을 당신이 왜 가져간다는 거야? 라고 친할머니가 소리를 질렀고 그런 친할머니에게 외할아버지가 내 딸 보험금도 거기 있잖아.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라며 장례식장에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댔거든요. 그렇게 몸싸움까지 났고 장례식장을 두 가족이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저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것 같네요. 결국 싸움에서 이긴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큰아빠 집에서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구박덩이로 살았어요.
하물며 큰엄마는 밥 먹는 것도 눈치를 줬는데요. 눈치도 없이 새끼를 꼬박꼬박 다 먹어 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치킨이나 피자를 먹을 때면 저보고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고는 자기들끼리 먹었는데 그 냄새가 제 방으로 다 새어들어왔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밥도 많이 먹지도 못하게 해서 항상 배가 고픈데 치킨 냄새가 새어들어오니 눈물이 나도록 먹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뱃속이 아리도록 아팠어요. 배가 고파서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인간 같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지금은 자식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그 조그만 아이한테 어쩌면 그렇게도 모질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고3 때였을 거예요. 큰아빠에게 선생님이 대학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라고 계속 눈치를 보다가 정말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요. 큰아빠가 그런 제 말을 듣다가는 대학은 뭔 대학이야? 대학은 가서 뭐하게? 돈이나 벌어 이놈아! 라고 말을 하며 비웃었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큰 댁을 나와서 공사장을 맴돌면서 살았어요. 차라리 그게 마음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몸이 힘들긴 했지만 적어도 먹는 것은 마음껏 먹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장인어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공사판에서 일을 하다가 사람들과 같이 짜장면을 시켰는데요. 그때 그곳으로 짜장면 배달을 온 사람이 장인어른이었어요. 배달을 온 장인어른은 배달통에서 짜장면을 내려놓으며 저를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는 자네는 나이가 몇 살인가?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이제 20살입니다. 라고 말을 하던 저에게 장인어른이 자네 우리 집에서 배달 한번 해볼 생각 없나? 배달하던 놈이 갑자기 안 나와서 큰일이네? 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자 우리 집에 오면 숙박이 가능한데? 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에 귀가 솔깃해져서 다음날부터 장인어른의 짜장면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정말 숙박도 해결이 가능했고 식사도 그냥 먹을 수 있어서 저에게는 최고의 장소였어요. 장인어른은 엄청 깐깐하고 잔소리가 많았지만 큰아버지와 큰엄마의 구박에 비하면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먹는 것은 절대 아끼지 않고 많이 먹여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어떤 여자가 들어왔는데 장인어른의 딸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제 와이프입니다. 제가 한눈에 보고 반해버린 여자고 말이죠. 하지만 와이프는 제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대학까지 다니고 있는 그런 여자였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한동안 와이프를 가슴에 담아둔 채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사장님이, 그러니까 지금은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저에게 박군, 나랑 맥주 한잔 하자 라며 치킨 한 마리를 배달시켰는데요. 맥주와 치킨을 정신없이 먹어대던 저에게 장인어른이 이거 한 마리는 안 되겠다. 우리 보쌈도 하나 먹을래? 라고 묻더라고요. 그런 장인어른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보쌈이 배달되어 왔는데요. 보쌈을 맛있게 먹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박군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건가? 라고 묻더라고요. 그런 장인어른에게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는데요. 그럼 그동안 박군이 고생이 많았겠구나. 라고 묻더니 그런데 참 잘 컸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장인어른의 말을 들으며 입안 가득 보쌈을 넣고 우적우적 먹고 있었는데요. 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서러움이 복받쳤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장인어른이 어이구 이놈아 입에 있는 거나 다 먹고 울던지 어이구 콧물에 눈물에 내가 아주 더러워서 못 보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화장지를 가지고 오더니 제 눈물과 콧물을 직접 닦아줬어요. 무뚝뚝한 것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떠한 것에 상처를 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에 알아봐 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고아라고 하면 다들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기가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며 잘 컸다니요? 저에게 그런 따뜻한 말을 해준 분은 장인어른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고아가 그럼 그렇지 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런 장인어른의 말을 들으며 눈물 콧물을 다 빼면서 목이 메어 있었는데요. 장인어른이 그런 저를 보며 박군,
너 우리 은지 좋아하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감히 어떻게 사장님 따님을 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제 말을 듣던 장인어른이 아니 네가 어디가 어때서 이 녀석아 남자가 배포가 커야지 라고 말을 하면서 제 등짝을 힘껏 내리쳤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봤구나.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지? 라고 한마디를 더 물었어요. 그런 장인어른의 얼굴을 제가 그저 멍이 바라봤는데요. 내가 이래봬도 사람 보는 눈이 조금 있어. 사람 얼굴 보면 딱 보여. 근데 바꾼 너는 공부를 해서 먹고 살 팔자야. 너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공부 더 하고 싶었지? 라고 묻더라고요. 그런 장인어른의 말에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저는 수학이 참 좋았어요. 참 신기한 것이 복잡한 문제일수록 끝까지 파고들어서 풀어나가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다만 같은 반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고아지제 어떻게 나보다 성적이 더 좋아? 너 컨닝했지? 라고 괴롭혀서 오히려 알면서도 틀린 적도 있었어요. 부잣집 애들보다 성적이 잘 나오면 선생님조차도 저를 의심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불을 켜놓고 있으면 큰엄마가 너 가르칠 돈 없다? 공부는 무슨 공부야? 잠이나 자! 전기세 아까우니까! 라는 말을 항상 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장인어른의 말에 제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풀긴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라고 씩 하고 웃었는데요. 장인어른이 저에게 봤구나. 사람은 배워야 하는 거다. 그래야 살면서 무시 안 당하는 거야. 알겠냐? 앞으로 배달일 줄여줄 테니까 학원 다녀라. 나머지 시간은 내가 알아서 배달하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은지한테 물어보고 내가 이야기해놓마. 알겠냐? 라고 말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저 장인어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장인어른이 그런 제 등짝을 내려치더니 알겠냐고 이놈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힘들 거야. 이러면서 공부하는 것이 어디 보통 일이겠냐? 그런데 해야 한다. 너는 꼭 해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고아라고 함부로 하지 않는 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 장인어른의 눈에는 아련함 같은 것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 저는 일이 일찍 끝나면 학원을 다녔는데요. 장인어른의 말대로 정말 많이 힘이 들었어요.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코피를 쏟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삐쩍삐쩍 말라가자 어느 날 장인어른이 봤구나. 오늘은 나랑 어디 좀 가자. 라고 말을 하더니 한의원에 데려갔는데요. 우리 애가 요즘 몸이 많이 피곤해서 그러는데 제일로 좀 보약 한 잔만 해주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장인어른을 제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는데요. 장인어른이 제 눈을 애써 피해버리며 요즘 코피도 많이 썼고 애가 꼴이 영 말이 아니네요. 라고 한의사를 보며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한약을 주문해놓고 나오는데 장인어른이 저를 보며 걱정 마 이놈아. 네 월급에서 깔 거니까. 라고 말을 하더니 저를 데리고 꽤 비싼 소고기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오늘은 둘이 몸보신 좀 한번 해보자. 라고 말을 하고는 소고기를 굽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고기를 시켰는데 저는 계속 먹기만 했고 장인어른은 계속 굽기만 했어요. 맨날 눈칫밥만 먹고 자랐었는데 장인어른은 고기 한 점 제대로 먹지도 않고 고기를 굽기 바쁘게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야 힘을 내서 공부를 하지. 얼른 더 먹어. 여기 고기 아주 많다. 라고 말을 하며 제 그릇에 고기를 쌓아두기 바빴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사랑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장인어른은 그런 분이었어요. 엄청 잔소리가 심하고 무섭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가슴이 참 따뜻한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꽤 괜찮은 대학에 합격을 했고 공부를 하면서도 열심히 짜장면 배달도 해서 돈도 벌었는데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등록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족한 부분은 장인어른이 아낌없이 도와줬어요. 평소에는 그토록 짠돌이인 장인어른이었지만 어렵게 말을 꺼낸 저에게 항상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항상 어떻게든 성공해라. 알겠냐? 너는 큰 물에서 놀놈이야 이놈아. 내가 얼굴을 딱 보면 알아. 한눈에 알아봤어.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해주었어요.
장인어른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저에게 뭐라 설명할 수도 없는 큰 힘이 되어주었고 그동안 자존감이 많이 낮았던 제가 점점 변해갔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에 가서도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크게 될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 한마디를 굳게 믿고는 정말 죽어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군입대를 하고 나서도 장인어른은 면회를 자주 하셨어요.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와 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와이프를 꼭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대학에 가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자 와이프와도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었거든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한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정말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장인어른이 해냈구나, 해냈어. 거봐 이놈아, 내가 뭐라고 했냐? 내가 너를 한눈에 알아봤다 이놈아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장모님도 정말 축하해 주셨는데 우리 은지는 좋겠네 라고 놀리기도 했고요. 그런 장모님의 말에 와이프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는데요. 와이프와 저는 장인 장모님 두 분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었거든요.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하고 얼마 후 와이프와 저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처갓집에서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어요. 부모정이 그리워서 저는 그냥 다 좋았거든요.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처제 상견례 도중 동서 부모님이 장인 장모님을 보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아인 큰 사이를 직접 다 가르쳤다면서요? 대단하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찌 보면 별 뜻이 없어 보일 수도 있었고 또 어찌 보면 약간의 기선제압 같은 것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은 멀쩡한 집안에서 잘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잠깐이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난히 고아 부분을 강조해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하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더니 고아가 아니라 제 사이지요. 사이도 자식인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듯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장인어른의 말에 사돈어르신들이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사자한테는 비수가 되어 꽂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도와줘도 지가 못 받아먹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근데 우리 큰사위는 대학 다니면서 거짓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사돈도 땡땡 대학교 아시죠? 바로 그 대학교에서 말이죠. 그리고 사돈, 땡땡에서도 아시죠? 우리 사위가 지금 거기서 팀장으로 있어요. 승진에서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주 든든합니다. 라며 아주 신이 나서 말을 했어요. 장인어른은 항상 사람들에게 저를 그렇게 설명하곤 했어요. 그런 장인어른의 말에 장모님이 장인어른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댔지만 장인어른은 내가 요즘 아주 살맛이 납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았고 말이죠. 장인어른은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사실 나도 고아였네. 그래서 자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내가 중학교를 막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공부가 싫어서 못된 짓만 하다가 퇴학당했어. 그렇게 막노동판을 돌다가 어느 날 우리 장인을 만났어. 장인이 아무 말도 없이 짜장면 만드는 것을 배워보라고 하더구만.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를 시켰어. 대학까지 가라고 했는데 나는 공부에 영 흥미가 없었어. 그런데 짜장면 만드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네. 라고 말을 하더니 옛날 생각이 나는지 장인어른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리고는 장인어른이 다시 입을 열었는데요. 우리 장인어른이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마라. 나보다 약한 사람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가게에 오는 애들한테 그렇게 잘했네. 특히 부모가 없는 애들한테 짜장면을 공짜로 참 많이 주기도 했어. 아이들이 자존심 상할까봐 눈치까지 보면서 말일세. 나는 그런 장인어른을 만나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꿨네. 그때 당시 우리 장인어른이 짜장면을 공짜로 많이 준다는 소문이 났었는데 한 번은 가게에 어떤 꼬마가 들어왔었네. 한 7살쯤 되어 보였나? 나는 장인어른이 시키는 대로 짜장면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가져다 줬네. 딱 봐도 옷을 허름하게 입은 아이였어. 돈을 낼 수가 없는 아이였지. 그런데 아이가 짜장면을 딱 반절만 먹고는 더 먹지를 않는 거야. 그렇게 눈치만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우리 장인어른이 왜 더 안 먹어?
얼른 다 먹어. 아저씨가 포장 하나 더 해줄 테니까. 라고 말을 하더구만. 그러더니 나보고 한 그릇 더 포장을 해주라고 하더구만. 알고 보니 항상 같이 오던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같이 못 왔던 모양이야. 그래서 딱 반절만 먹고 반절은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었던 것이지.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은 그런 아이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리고 나는 그때 다짐했었네. 장인어른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고 말일세.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실제로 장인어른은 정말 좋은 일을 참 많이 하고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고아원에 방문해서 짜장면을 만들어서 먹이기도 했고 여기저기 후원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항상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장인어른을 따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장인어른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주말에 일손이 부족하면 제가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바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낯익은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큰아버지였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를 보던 큰아버지의 표정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요. 너 짜장면집 종업원 됐냐? 그래도 네 주제에 출세했다. 라고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한 채 물었는데요. 그리고는 여기 간짜장 하나 갖다 줘라. 라고 주문을 했어요. 큰아버지에게 뭘 크게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조카의 안부 정도는 물어도 될 듯 하던데 그 집안 사람들은 참 인정머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큰아버지를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런 우리 모습을 보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큰아버지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누구신가? 라고 물었어요. 큰아버지세요. 라고 제가 짧게 말을 했어요. 아이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우리 사위 키워주신 분인가 보군요. 라고 장인어른이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큰아버지가 상당히 놀란 표정으로 사위요? 라고 짧게 물어봤어요. 그럼 큰아버지에게 장인어른이 예, 우리 귀한 사위지요. 공휴일에는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도 굳이 와서 도와주네요. 큰 회사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말이죠.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더니 우리 사위가 땡땡 회사 다니거든요. 땡땡 회사 알죠? 거기 팀장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런 장인어른의 말을 듣던 큰아버지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요. 니까짓 어떻게 그 큰 회사를 들어갔냐? 라고 물었어요. 그 말에 장인어른의 표정이 굳어졌는데요. 니까짓 거라니요? 남이 귀한 사위한테 우리 사위는 이제 그쪽이 그렇게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 순간 큰아버지의 표정은 뭐라 표현할 수도 없이 구겨져 버렸는데요. 먹던 음식도 다 먹지 못하고 놀라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니네 형이 말이다. 사업을 하자니? 그런데 네 얘기를 하니까 잘 되었다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니? 마침 니네 회사와 거래를 터야 하는데 네가 거기 팀장이라며 네가 힘 좀 써주면 잘 될 것 같다고 하던데 네가 힘 좀 한번 써주면 안 되겠냐? 라고 능글능글 맞게 웃으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큰아버지를 보며 그럼 이미 거래하는 업체를 내보내라는 말인가요? 그럴 순 없죠. 지금 거래하는 업체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업체도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라고 딱 잘라서 말을 했는데요. 큰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그러지 말고 좀 부탁하마. 우리 전 재산 거기다 다 투자했는데 지금 많이 힘이 들어서 그런다. 그 업체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너랑 나랑은 같은 피가 흐르는 가족 아니더냐? 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우리 부모님 보험금도 다 가져다 쓰고 그렇게 구박까지 하고는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런 큰아버지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쳐버리며 그렇게 사니까 평생 일이 안 풀리죠.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 부모님 보험금 가지고 멱살 잡고 싸울 때부터 당신들은 인간들이 아니었어. 알겠어? 그런데 지금 나보고 다른 사람 밥줄을 끊어서 당신네 먹여 살려달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하루 밥 3번 먹는 것도 눈치를 준 당신들한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 가시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고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라고 처음으로 마음속에 있던 말을 쏟아내버렸어요. 하지만 그런 제 말을 듣던 큰아버지가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내가 다 키워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라며 제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장인어른이 순식간에 우리에게로 뛰어왔는데요. 당신이 뭔데 내 사위를 때려!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큰아버지의 멱살을 있는 힘껏 움켜잡고는 바닥에 내팽개쳐버렸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다들 깜짝 놀라 있었는데요. 큰아버지는 그렇게 쌍욕을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저를 보며 아주 잘했다, 아주 잘했어. 사람이 가끔은 그렇게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내 속이 아주 다 시원하네. 내가 뭘 했냐? 성공하면 아무도 너 못 건드린다고 했지? 앞으로도 그렇게 당당히 살아. 알겠냐? 라고 말을 하면서 큰 소리로 웃었어요. 살면서 뺨을 얻어맞고도 오히려 그렇게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사촌형이 운영한다는 회사를 몰래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오늘 내일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는데 왜 이렇게 통쾌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동안의 제 울분이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평생을 안고 있었던 장례식장에서의 그 서러움을 이제야 떨쳐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은 오늘도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그런 장인어른의 잔소리가 오히려 정겹게 느껴지면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장인 장모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 사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릴 거니까요.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